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3년 7월 중순, 김분이라는 이름의 중국 국적 관광객이 미국 서해안에 무사히 도착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김분이 보기에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주 사진과 영상을 올려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남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분의 가족들은 그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분의 부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며칠간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친구들을 통해 미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가까운 수색에도 불구하고 미국 샌버너디노 경찰은 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분의 국내 가족들은 매우 불안해했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 미국에 가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47세 중국 여성 김분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분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21일에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후 김분이 출국할 때 수천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함께 있던 미국 남성의 이름은 존 피츠패트릭으로 나이는 52세, 신장 172cm, 체중 약 83kg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와 홍갈색 눈을 가졌으며 퇴역 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은 과거에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경미한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단서들이 제시되면서 사람들은 김분이 이 남성 네티즌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분은 1976년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매우 전통적이었고 김분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부는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매우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2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부는 미혼모가 되어 두 딸을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이는 김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김분의 부모님은 그녀가 두 아이를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부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되찾은 후에는 해외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유럽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 김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원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유럽으로 돌아가 계속 일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김부는 다음 3년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두 딸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유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뒤 김부는 여전히 중국에 남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친구들과의 이야기 중 딸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혼자 배낭을 메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며 영어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 말, 김부는 온라인에서 미국 남성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자신이 미국 육군 퇴역 군인이라며 캘리포니아 모롱고 밸리에 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부는 그때까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존은 그녀에게 미국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말하며 서부와 중부 지역에는 많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은 또 김분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여행하며 겪었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김부는 유럽과 미국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유럽의 장점은 오랜 역사와 웅장한 건축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김부는 미국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존을 만나고 미국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단순한 친구로 교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온라인 연애를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나자 존은 김분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을 보러 오라고 공식적으로 초대했습니다. 김분은 매우 기뻐하면서도 긴장했지만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김분은 온라인 데이트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7세의 김분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이 매우 진지하다고 느꼈고 반년간의 교류를 통해 더 이상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분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김부는 존의 사진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걱정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죠. 김분이 이 결정에 대해 고집을 부리자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분은 독립적인 여성으로 결국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비자 신청을 하고 미국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김분은 중국 광저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12시간 후 그녀는 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 김분은 6개월을 기다려왔죠. 비행기는 결국 팔름 스프링스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그녀는 시내 중심의 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 후 다음 날 김분은 기차를 타고 존을 만나러 갔습니다. 존은 그녀를 열정적으로 안아주었고 두 사람 모두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몇 주 동안 주변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존은 자신이 군대 배경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캠핑 전문가라고 말하며 김분에게 진짜 캘리포니아 여행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금방 출발했고 모하비 사막에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당연히 기쁨이 넘쳤습니다. 김분은 여행 내내 많은 사진을 찍어 중국의 가족에게 보냈고 그녀는 평안을 전하며 현재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공유한 사진들을 통해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안심은 금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7일 후 김분은 갑자기 가족들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게 되었고 소셜미디어에 사진도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게시한 영상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 영상은 7월 21일 자정에 업로드된 11초짜리 영상으로 영상에는 김분과 존이 밤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장면만 보였습니다. 당시 김분은 친구들에게 존과 함께 어디서 캠핑을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받은 친구들은 김분이 이미 위험에 처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몰래 길거리 풍경을 찍어 자신의 위치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7월 22일 존의 파란색 트럭이 해당 지역에 나타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신호를 추적한 결과 7월 24일 두 사람이 줄리안 지역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김부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김분의 가족은 존의 불행한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샌버너디노 경찰은 존을 주요 용의자로 보고 모든 현지 법 집행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며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52세의 존은 샌디에이고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존의 집을 찾았고 그의 가족은 최근 그와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바로 그 시점에 존의 한 친구가 7월 30일 경찰서에 나타나 존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다. 8월 10일 김분이 실종된 지 20일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실종자를 찾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김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미국의 중국인 커뮤니티에 배포되었습니다. 김분은 47세, 키 163cm, 체중 약 50kg, 검은 긴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공고에는 그녀와 함께 있던 존의 정보와 그의 차량 번호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캘리포니아 줄리안 지역임을 밝혔습니다. 김분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은 전화로 언론에 어머니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从当地时间的21号晚上，他是最后与我们联络的，之后就一直都没有再与我们联络，给他打电话也都没有接，然后差不多25号的时候，他手机就关机了，然后也一直到现在都是这样子的状态。他就是比较喜欢旅行，比较喜欢探险这样子，然后但是是第一次去美国，之前也会经常去旅行去探险，但是就是从来没有出现过现在这样子的情况。因为他分享欲也很旺盛，他去到哪里都会跟我们说，或者发朋友圈，基本上每天都是会发很多的，然后就从来没有出现过就是这么长一段时间，现在也20多天就是没有联系的这么一个状况。也是比较着急，他就是喜欢旅游的，然后可能刚好认识这么个人，然后过去，现在的话就是比较担心说这个人是不是会比较危险，因为他是一个退役军人，然后自己也有一些犯罪的前科，所以说 경찰은 상황을 고려하여 그날 밤에 드디어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김분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로 갔고 그들은 며칠 동안 인근의 넓은 사막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공지를 통해 근처 캠핑지에서 김분과 존의 등록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캠핑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아마도 사막의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두 사람은 사회에서 큰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분의 가족은 그녀가 미국에 도착할 때 몇천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분과 존의 실종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분이 실종된 후 존도 사라졌는데 그는 사람을 해친 후 숨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군대 경험이 풍부한 존에게 누군가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단서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존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52세의 퇴역 군인인 존은 과거에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결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의 전처는 2022년 6월 30일 별거를 신청했으며 8월 12일 존은 고의로 재산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그의 전처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10월에는 형사 보호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2023년 2월 9일에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존은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해 기소되었으나 그는 긍정적으로 협조하여 음주치료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2023년 4월 그에 대한 기소를 취소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존이 과거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김분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분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매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했으며 특히 해외에 나간 후에는 매일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만약 그녀의 전화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GPS 신호가 좋지 않았더라도 가족과 연락을 끊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김분의 해외에서 닥친 처지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간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고 경찰의 압박으로 존이 과격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분이 미국에 남고 싶어 했다고 주장하는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녀는 미국에 도착한 후 사라졌고 나중에 난민 신분 등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명백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숨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온라인에서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은 돈은 단서를 찾는 데 사용되었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개월이 지나도 조사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탐정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지만 김분은 마치 물에 뜬 방울처럼 증발해버린 듯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세상을 놀라게 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9월 17일 여행객들이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에서 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분과 존은 7월 22일에 실종되었을 때 안자보레고 사막의 기온은 화씨 106도에서 117도 사이였고 9월에도 여전히 사막의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안자보레고 사막 남쪽 지역에서 존이 운전한 파란색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버려진 상태였으며 이동하려면 헬리콥터를 이용해 끌어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실종된 김분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 달이 지나고 11월 1일 언론은 김분 실종 사건의 최신 소식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New developments tonight in a missing persons case involving a former Navy SEAL and a Chinese tourist. More human remains were found in the Anza-Borrego Desert over the weekend. CBS 8's David Gottfredson talked to an attorney who says he believes the remains are of the missing woman, Feng Jin. 사막에서 여행자가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초기 판단으로 이는 실종된 47세 중국인 김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위의 모든 단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해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네티즌 연인들이 실제로 만나 모험 여행을 떠났고 사막을 가로지르던 중 사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각기 다른 길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디어는 김분의 두 딸 중 하나는 대학에 갓 입학했으며 다른 하나는 7살에 불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유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내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것, 우리 주위에서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온라인 연애에서 오프라인 연애로 발전하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세계는 현실보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함정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분도 아마 존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초대받고 기쁘게 출국 절차를 밟고 온라인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연애는 드물지 않고 사실 꽤 인기가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은 매우 크죠. 여러분은 반드시 상대방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등을 통해 상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색 엔진을 활용해 상대방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정보는 즉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전체 이름과 범죄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일부 사이트는 해당 인물의 이전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이트는 유료일 수 있으므로 그 사이트의 신뢰성을 잘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만날 때 가능한 한 공공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즉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혼자 있기로 선택하면 나쁜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안전을 높이는 방법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의 사건은 아주 기이한 사건입니다.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진 숨지게 된 여자와 천장 선풍기에 긁혀 세상을 떠나게 된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은 똑같이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의 진실은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처럼 잔인했습니다. 2003년 5월 13일 대만 난터우현 다안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러 산을 타게 된 두 사람은 산의 절벽 끝에 이상한 나뭇가지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다가가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신고받은 현장으로 간 경찰은 피해자가 거꾸로 매달린 자세라 할 수 없이 크레인으로 사람을 내려 피해자를 안은 후 천천히 평지로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민은 피해자가 본인의 어머니 천일링이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타박상이 많았고 손에 있던 롤렉스 시계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기독교 병원에서 천일링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그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은 채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이름은 천 루이친이며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절에서 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온 깡패에게 맞은 거였습니다. 설마 그는 마음씨가 착해 맞게 된 거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아무리 봐도 사람을 해치는 범인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인이 사람을 해친 후 절로 가 절을 올리겠습니까? 병동에서 누워있는 그 사람은 아주 억울해하며 본인은 불교를 믿으며 개미를 밟은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막 떠나려던 참에 병동의 문이 열리더니 천 루이친의 여자친구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목에는 마침 피해자 천이링이 잃어버렸던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 루이친을 체포하여 그를 경찰차로 끌고 가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취조실로 들어가기 전 한 나이든 경찰이 무심코 그 사람은 누구?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동료는 용의 천 루이친이라고 답했는데 나이든 경찰은 지나가는 말로 이상하네, 이름이 너무 익숙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친은 퇴역한 공군 대위로 제대한 후 유조차 운전기사와 유류센터에서 엔지니어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갑자기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 여러 사찰에서 자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이든 경찰은 그 이전부터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기에 낯이 익은 것입니다. 루이치는 10년 만에 대부분의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1985년 설날에 천 루이친의 첫 번째 부인인 비아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앉아 쉬려고 했을 때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목에 뭔가 긁힌 것 같았습니다. 곧 구급센터에서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통곡하며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선풍기에 긁혔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오래돼서인지 떨어져서 비아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은 무사했지만 이틀 후 병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아 결국 큰 부상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천 루이치는 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로 약 9,905만 원이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병원 침대의 높이가 불과 70cm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칠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잃게 된 천 루이치는 얼마 안 돼 슬픔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 두 번째 부인 왕수잉과 결혼하였습니다. 왕수잉은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을 데리고 시집간 건데 결혼 후 아들의 성을 바꿔 천의지란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천 루이치는 의붓아들을 아주 사랑했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친자식처럼 키울 거라고 하였습니다. 1998년 4월 21일 경찰서에서 또 한 건의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천 루이치는 경찰에게 구급차를 보내달라며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저녁에 늦게 귀가하여 그에게 왜 그렇게 늦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은 반항이 아주 심했는데 천 루이치는 그를 때리는 척하며 위협하자 아이는 머리로 벽을 쳐 바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천의지는 얼마 안 돼 숨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천 루이치는 또 한 번 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로 약 253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3일 천 루이친의 친아들 천 제능은 하고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의 헤드라이터에 눈이 반짝이게 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천 제능은 균형을 잃게 되어 넘어지더니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집으로 달려간 후 아파!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지더니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천 루이치는 꽃을 손에 들고 통곡하며 하나로 약 2억 원이 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6년 8월 19일 천 루이치는 집에 있을 때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 왕슈닝은 운전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천 루이친에게 사고 당시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미 운전석에서 숨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천 루이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끊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보험증권을 꺼내 금액을 확인한 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꽃을 손에 들고 또다시 통곡하며 하나로 약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그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998년 10월 천 루이치는 경찰에 전화하여 세 번째 아내 옌 리친이 데려온 의붓아들 청중칭이 병원에서 숨졌다고 하였습니다. 20일 전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아이는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불쌍한 아이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천 루이치는 병원의 침대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왜 사고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후 신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 루이치는 모든 일들은 부처님의 뜻이 있다며 게다가 아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본인이 실수로 넘어졌다고 어렴풋이 얘기하여 그는 아들이 누구에게 치여서 다치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서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연락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20일이 지난 천중칭이 왜 사고당했는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천 루이친의 2명의 아내와 3명의 아들은 전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천 루이친은 또 한 번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고는 보험사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의 가족은 정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숨지게 된 것일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절벽 아래로 던져진 1001행을 포함한 6명의 피해자는 전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숨지게 된 겁니다. 천루이치는 처음 의심을 받았을 때 강력히 부인하며 기자들과 경찰이 그를 의심하자 누가 자기의 자식을 갖기 싫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해쳤다니 말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매일 같이 자는 아내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난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보도하면 이건 명백히 제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천루이친의 동료가 나서 그의 두 번째 아내 왕수잉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며 그날 그는 밖에서 왕수잉이랑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루이친의 거짓말이 들키며 그가 가족을 해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해치고 사고인 척 위장한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가 6번째와 7번째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윙추샹과 황신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천루이친과 사귀다가 갑자기 실종하게 된 겁니다. 이에 경찰은 천루이친이 두 사람을 해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사실 천루이친은 지난 10년 동안 돈 때문에 주변 사람을 해친 거였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해치곤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 도박에 미치게 되어 자금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의 해결책이 매우 간단했는데 바로 한 가족을 해쳐 보험금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도박하다 보험금을 전부 잃게 되면 또 다른 가족을 해쳤습니다. 그의 불쌍한 가족들은 본인의 목숨이 천루이친의 도박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천루이친이 좀 더 천천히 돈을 잃게 되면 그들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모든 돈을 한 번에 잃게 되면 그들의 목숨은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수량이 제한되어 그는 모든 가족을 해친 후 다른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5월 천루이치는 음식가게 주인 천일인과 사귄 지 며칠 만에 그녀를 해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채권자가 그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천루이치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더 이상 보험을 팔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는 그냥 강도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천일행을 약속한 장소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인 후 그녀의 몸에 있는 시계와 가방이 포함된 물건을 훔친 후 그녀를 해쳤습니다. 재판 중 그는 8번 항소하고 또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어 20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판결에서 극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처형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식사를 거부하여 결국 빈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숨지게 된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19살의 임산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아주 사랑하며 임신 9개월째인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 그를 품에 안아 웃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악한 사람으로 인해 말렌은 19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렌 로페즈의 실종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미국 시카고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말렌 로페즈는 시카고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6일 멕시코에서 태어난 그녀는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특별한 이유가 생겨 미국으로 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미국에서 아주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가난하고 또 불법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을 현지 라틴 청소년 고등학교로 보내 그녀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말렌이 15살 때 그녀는 남자친구 요바니와 사랑에 빠져 1년 후에 고등학생이던 그녀는 임신하여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말렌과 남자친구는 스몰 웨딩을 올렸는데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6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말렌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며 대학에 입학하여 미래의 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녀는 공부하며 아들 조씨를 돌봤었는데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레스토랑에서 알바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말렌은 자신이 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들이었고 출산 예정일은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임신으로 말렌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휴학을 선택해야 했고 더 이상 알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말렌 가족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고등학생이어서 그가 알바하여 번 돈은 집세와 자동차 대출 그리고 생활비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렌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더욱 검소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페이스북의 많은 어머니 그룹에 가입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출산한 어머니들이 필요하지 않은 아기 옷과 장난감 그리고 유모차 등을 저렴한 가격에 처분했었습니다. 말렌도 그곳의 엄마들과 육아 경험을 교류하며 또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렌과 그녀의 남편은 뱃속의 아이에게 야디엘이라는 이름을 씌워주고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그녀는 본인이 오랫동안 계획된 음모에 연루되어 모든 게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오후 말렌의 남편 요바니는 갑자기 유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말렌이 아들 조씨를 데리러 가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전화해도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바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후 가족들과 같이 아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졌는데도 말렌은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걱정되어 요바니는 바로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경찰국은 그녀가 겨우 19살이어서 그녀의 나이에 가출하는 사람이 많다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람을 피워 다른 사람과 도망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있으니 72시간 이후 다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요바니는 가족과 함께 계속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말렌의 포스터를 인쇄하여 곳곳에 배포하고 또 교회를 통해 라틴 공동체 사람들에게 아내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요바니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여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에게 말렌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상외로 시카고 경찰서의 경찰은 우선 그를 의심하며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말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의 남편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요바니는 말렌이 실종한 날에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요바니는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말렌의 집을 확인하여 집안은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었으며 싸운 흔적은 없으며 그냥 평상시 말렌이 운전하다 혼다 시빅 승용차만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말렌의 사건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Marlene Ochoa disappeared on Tuesday, April 23rd, after leaving Latino Youth Alternative High School. There's a police report been made and there's an investigation that's underway, but we haven't heard any word about her. She is a Latina, 19 years old, with brown hair and brown eyes. She was wearing a gray sweater, sweatpants. She had a maroon top on that said with the Latino Youth School logo on it. And she was driving a black Honda Civic, and the plate 2002, and the plate number is AW27865.
말렌의 가족은 여러 채널을 통해 대중들에게 밀렌의 실종 사건에 대해 단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말렌이 사라진 2주 후에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5월 7일 말렌이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을 때 페이스북 그룹의 한 멤버인 클라리사는 말렌이 실종했다는 소식을 알고 바로 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렌과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녀가 실종하기 하루 전인 4월 22일에 그녀가 자매돕기 그룹에서 하나의 게시글 올린 걸 봤었다고 하였습니다. 말렌은 아기가 다음 달에 태어나 2인용 유모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구매도 되고 교환도 가능하다며 또 기존 1인용 유모차를 $50, 약 6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말렌이 사라진 4월 23일에 클라리사가 말렌에게 회신하여 말렌에게 본인의 아이가 입을 수 없는 옷과 유모차를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말렌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여 확인한 결과 클라리사란 사람이 본인이 시카고 79번지에 살고 있다며 딸에게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남아있는 옷이 있다고 하며 말렌에게 무료로 줄 수 있다고 한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에 따라 클라리사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고 그녀의 딸 데지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데지레는 전과가 있어 경찰을 걱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절도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을 보게 된 데지레는 어머니 클라리사가 며칠 전에 출산하여 지금 병원에서 입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색영장이 없어 경찰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수색할 수가 없어 병원으로 가 클라리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47세였던 클라리사는 고령산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24세의 딸 데지레와 20세의 아들 젠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녀의 아들 젠더가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클라리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또 한 번 임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클라리사는 페이스북에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업데이트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쁨을 나눠줬습니다. 2019년 2월 그녀는 아이를 위해 준비한 어린이집 사진을 인터넷에 업데이트하여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둘째 아들을 기념하며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젠더라고 지었습니다. 클라리사는 2019년 3월 5일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 출산 예정일이 5월인 산모가 있냐며 서로 경험을 공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게시글 아래에는 말렌이 올린 본인의 출산 예정일이 5월 10일이고 아기용품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중고품을 원한다며 누군가가 아기용품을 처분하고 싶다면 본인이 운전하여 가지러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클라리사는 당일에 말렌에게 본인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옷이 있다며 말하고 말렌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찾아가 분만실에 있는 클라리사에게 말렌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클라리사는 말렌과 3월에 같은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여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4월 1일 말렌은 심지어 클라리사의 집을 방문하여 아기 옷을 받았었는데 그때 말렌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떠났는데 그게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한 결과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클라리사의 신체 건강에 대해 검사한 것과 그녀가 출산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분만한 척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형사들은 서둘러 클라리사를 체포하지 않고 우선 그녀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리사는 말렌이 사라진 4월 23일에 911에 전화하여 본인이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클라리사의 품에 안긴 아기는 이미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병원으로 급히 보냈을 때 아이의 뇌 활동이 전혀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은 물증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몰래 클라리사와 그녀의 남자친구 피트 그리고 아기에게 DNA 샘플을 채취하게 하여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수색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클라리사의 집을 중심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경찰은 클라리사의 집에서 반블럭 떨어진 곳에서 말렌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차량의 앞 유리에는 이미 주차 위반 딱지 3장이 붙어 있었는데 분명 한동안 주차됐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실험실에서 테스트 결과를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경찰이 추측한 대로 클라리사와 피트는 아기의 부모가 아니라 오랫동안 실종된 마렌이었습니다. 5월 14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클라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클라리사의 남자친구 피트가 물호수로 작은 카펫을 씻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의 바닥에는 커다란 표백제 통도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차를 보게 된 피트는 바로 물호수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들의 집을 수색하며 거실에서 태워진 말렌의 옷과 그녀의 붉은 흔적 그리고 다량의 화학세제 성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마당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난 카펫을 발견하였는데 안에는 실종된 지 3주가 된 말렌이 있었습니다. 말렌의 몸은 이미 심하게 부패하였고 목에는 케이블이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질식으로 세상을 떠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건 말렌의 배에 아주 긴 상처가 있었는데 분명 누군가가 곧 태어날 그녀의 아기를 강제로 꺼낸 겁니다. 말렌을 찾았다는 소식은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은 이 참혹한 사실에 슬픔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문 받는 3명의 범인 중 1명인 데지레는 충분한 증거를 보고 경찰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데지레는 그녀의 어머니 클라리사가 아들 젠더를 잃게 된 후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클라리사는 갑자기 본인이 임신했다고 하며 심지어 초음파 검사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이에 아주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클라리사가 사실 오래전에 나팔관을 묶어 임신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클라리사는 맹장염 수술을 받는데 그때 나팔관을 다시 풀어 본인이 아이를 베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지레는 어머니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리사는 아이를 훔치려고 7개월 전부터 음모를 계획해왔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인이 임신한 척하며 출산 예정일이 5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여러 어머니 그룹에 가입하여 5월에 출산을 앞둔 엄마를 찾는 게시물을 올리며 적당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3월 5일에 그녀는 말렌이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자 그녀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옷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말렌을 집으로 불러 그녀의 아이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힘들 것 같아 그녀는 딸 데지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일 말렌은 약속대로 클라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마침 데지레의 남자친구도 집에 없어 데지레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부탁한 일을 그에게 털어놨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을 들은 그는 바로 클라리사에게 달려가 감히 그런 짓을 하면 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클라리사 모녀는 할 수 없이 계획한 범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렌이 무사히 떠난 후 클라리사는 농담이었어.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 아니냐? 우리는 그냥 널 놀리려고 한 것뿐이야. 라고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였습니다. 4월 1일의 계획을 실패한 후 클라리사는 사실 본인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3주 후인 4월 23일에 그녀는 말렌에게 쓰지 않은 유모차가 있으니 말렌에게 그녀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말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클라리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렌이 클라리사의 집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클라리사는 거실에 음악 소리를 높여 딸 데지레와 다음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모녀는 사진첩을 들고 말렌의 곁으로 가 그녀에게 클라리사와 그녀의 아들 젠더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렌이 사진 앨범에 집중하고 있을 때 클라리사는 몰래 그녀의 뒤로 다가가 전선을 들고
그녀의 목을 졸르기 시작하자 말렌은 몸부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데지레는 깜짝 놀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데지레의 어머니가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데지레는 바로 달려가 말렌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했습니다. 두 모녀의 사악한 공격에 어린 말렌의 몸부림은 마침내 멈추게 되었습니다. 두 가해자는 잠깐 지켜보다 부엌으로가 도구를 들고 와 말렌 뱃속의 아이를 억지로 꺼냈습니다. 그 후 클라리사는 딸에게 카펫을 찾아 말렌을 감싸 집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모녀에게 말렌은 쓸모없는 쓰레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클라리사는 또 데지레에게 말렌의 휴대폰을 버리고 말렌의 혼다 승용차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데지레는 운전하는 도중에 본인의 손이 떨리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호 위반하며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클라리사는 억지로 얻게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911로 신고하여 본인이 아이 엄마처럼 변장하여 병원으로 갔습니다. 클라리사와 그녀의 남자친구 피트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아이의 부모인 척 행세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클라리사는 병원에서 남자친구 피트와 딸 데지레에게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걸 지시하였습니다. 더욱 역겨운 건 클라리사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아이의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린 건데 그녀는 게시글에 아이가 중병에 걸렸다며 기부금으로 9,000달러, 하나로 1,181만 원을 받았으면 하였습니다. 클라리사의 남자친구 피트도 그녀 게시글의 링크를 온라인에 걸어 아들이 완강한 투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짐승보다 못한 일을 계속 해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말렌의 아기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53일간 구조 끝에 어린아이는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추후 말렌의 가족은 병원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의료진이 클라리사가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며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체포한 후에도 병원 측은 여전히 아이 엄마의 이름을 한 달 넘도록 클라리사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엄마와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Christ Medical Center is apologizing to the family of Marlene Ochoa. Weeks after the 19-year-old was killed and her baby cut from her womb, the family says they continue to receive bills listing her alleged murderer as the baby's mother. We have had discussions with the family regarding a bill that was inadvertently sent, and we regret this error. We take our obligation to patient privacy seriously and therefore are unable to comment further regarding care, services, or billing.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 뒤인 2019년 11월 1일에 주범 중 한 명인 데지레는 또 한 번 뉴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4월에 클라리사를 도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미 임신했었습니다. 똑같은 임산부로서 그녀는 다른 임산부를 해쳤다니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구속된 뒤 다량의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이번의 사건을 계속 연기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4일 그녀의 남자친구 피트는 유죄 인증 합의서를 받아들여 사법 방해 혐의로 4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클라리사와 데지레에 대한 재판은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그녀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어디에나 나쁜 사람이 있고 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도 다양하니 모두가 꼭 자신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